과거에 EV 시장이 국화됐던 것들이 ESS 시장이 거기에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탄산 리튬의 수요가 늘고 있다. 램프업이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률이 잡히고 수율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은 현재 리튬 가격만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겠죠. PBR 100만 넘어도 네. 어마어마한 그런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긴 그렇죠. 하네요. 진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응급제를 갖다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포스코 피처엠이 유일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중산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코 피처엠을 찾는 거거든요. 자동이 어느 정도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UBS 등 글로벌 기관들은 내년에도 30%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급 제한과 ESS 수요가 맞물린 구조적인 이 상승 국면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깜팡 리튬 회장도 내년에 한 30-40%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UBS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내권 정책, 공급개혁 정책. 그래서 장시성 이춘이 리튬 수도잖아요. 거기 27개 광산이 있었는데 그거 채굴권을 중단시켰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은 중국 내에 그 리튬이 나오는 걸 광석은 두 가지예요. 호주에서는 이제 스포듐이라고 정광이라고 거기 리튬 함유량이 좀 높아요. 그 원가가 좀 싸죠. 그게 보통 한 11달러에서 12달러 정도 해요. 킬로그램당. 원가가 이거 그 호주산 스포듐을 썼을 때. 근데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건 레피돌라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 점토 뭐 이런 리튬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킬로그램당 생산원가가 15달러에서 20달러예요. 훨씬 높죠. 이게 경쟁도 안 되는데 리튬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막 무작위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반내권 정책이라는 걸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 공급 제한 정책을 걸었어요. 반면에 수요는 어떠냐? 중국의 EV 시장이 나름대로 성숙 국면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하죠. EV 시장이 있는데 ESS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게 CATL이 뭐 세계 최대의 셀업체잖아요. CATL이 올해 받은 수주, 굵직굵직한 수주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올 초 마스다라는 회사하고 19기가와트아워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건 별로 안 돼요. 19기가와트면 이것도 크긴 큰 건데 우리나라는 뭐 6기가와트, 5기가와트, LG엔솔이 이렇게 봐도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11월과 12월, 올 11월과 12월에 하이퍼스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ESS 사업자. 3년간 200기가와트. 그다음에 그 상하이 스위완이라는 회사 있어요. 3년간 50기가와트. 이 두 가지만 합쳐봐도 3년간 250기가와트니까 50기가와트니까 1년에 80기가와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CATL만. 여기 얼마나 많은 리튬이 들어가겠어요. 탄산 리튬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과거에 EV 시장이 국화됐던 것들이 ESS 시장이 거기에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탄산 리튬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그나마 그 구조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연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 하락 국면에서 이 대규모 재고 평가 손실을 기록했지만은 최근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손실 환입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리튬의 진심이었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잖아요. 그렇죠. 이 포스코의 리튬 사업 이제 정말 좀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볼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리튬 사업은 굉장히 큰 날개를 달을 수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내리긴 해서 선물 가격 기준으로. 그래도 뭐 킬로그램당 한 7, 8달러 수준에서 지금 1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상승이 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리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여모 리튬. 이거는 생산원가가 한 5달러 정도 돼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그다음에 스포듐이라고 호주 정광. 거기서 생산하는 게 한 11달러에서 12달러 정도 돼요. 과거에 이게 7달러, 8달러 할 때는 다 손실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아직 램프업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고 평가손만 해도 3분기에 그래서 한 3천 몇백억 원 정도가 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네. 생산해봐야 생산 원가가 안 나오니까. 근데 내년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그러니까 스포디움, 그러니까 정광을 통해서 광물을 통해서 추출하는 리튬이 한 4.3만 톤 정도 되고요. 염호 리튬이 1단계, 2단계 합치면 한 5만 톤 정도 돼요. 그럼 9만 3천 톤이죠.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세계 5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1위 앨범알의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한 8달러. 그다음에 칠레 SQM이 한 8달러 정도 하거든요. 8, 9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염호하고 이걸 갖다 램프업이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률이 잡히고 수율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은 현재 리튬 가격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좋은 평가를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 측면에서. 사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철강, 기존의 전통 철강으로는 PBR 0.55를 받기가 급급해요. 근데 앨범알이라든지 지금 SQM 같은 세계적인 리튬 회사들 같은 경우에 PBR을 얼마 받냐면은 1.0에서 1.5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앨범알 주식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신고가예요. 신고가에다가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내리긴 했는데,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저점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철강 사업 위주에서 2차 전지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 램프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정상 가동을 하면서 할 때,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지고 재고평가손이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뭐 완전히 다른 모양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근데 정말 PBR 100만 넘어도 네. 어마어마한 그런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긴 그렇죠? 하네요, 진짜. 네. 지금 한 뭐 0.4, 0.3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리고 글로벌 음극재 시장 상위권이 사실상 이 중국 기업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세액공제 요건과 맞물려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은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닐까요? 이게 음극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서방권에서 일본 업체들 제외하고 음극재를 갖다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해요. 수직 계열화하는 건 뭐냐? 흑연부터. 흑연 원광은 포스코 그룹에서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 이제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흑연만 들어와서는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흑연을 갖다가 부유성감 방식으로 이걸 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도를 95%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근데 이걸 천연흑연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순도를 99.99%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부유성강으로 만든 그 흑연을 이걸 구형 흑연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형 흑연. 구형 흑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형을 띤 흑연이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걸 갖다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엄청난 열 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화학 처리를 해야 돼요. 불산 등 뭐 이런 환경 오염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회사들이 다 했던 거예요. 구형 흑연.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음극재 회사 다 중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구형 흑연 못 만들어요. 100% 수입을 해야 돼요. 음극재를 만들기 위한 구형 흑연. 근데 이걸 포스코 퓨처엠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새만금에 이제 공장을 구형 흑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27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테슬라가 1차 발주를 넣은 거잖아요. 이거 계약 시점이 언제냐면 27년부터거든요. 27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맞춰가지고 테슬라가 발주를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중국산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입지는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만약에 가동이 어느 정도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이리 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서구권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 구형 흑연을 만들어서 수직 계열을 잃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엔캠이 중국 CATL과 5년간 35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뭐 LG 엔솔, SK온 중심의 고객 구조를 넘어서
이제 뭐 중국 업체라든지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로 거래선을 확장했습니다. 네. 이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이 국내 전액 업체의 위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가령 뭐 틴츠라든지 캐캠 이를 넘어서 글로벌 한 3위 정도 되는 거예요, 전액으로. 근데 전액이 이렇게 캐파가 늘어도 그동안에는 거의 이익을 못 냈어요. 우리나라 전액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소울브레인, 엔캠도 있죠. 네네. 왜 그러면 전액의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이온이에요. 리튬이온 뭐 LiPF6라든지 그다음에 LiFSI라고 있어요. 뭐 리튬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액을 만들 때. 전액 원가 비중의 40에서 50%예요. 근데 이걸 다 중국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후성이 조금 만들어요. 리튬염, LiPF6를. 근데 이거 중국 회사들이 이게 지금 리튬염 가격이 올해 얼마 올랐냐면 200%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전액 만들어가지고 남겠어요? 팔아도 못 남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엔캠이 그나마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납품 계약도 물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거. 그 동시에 이 리튬이온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뭔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시대사강이라는 회사인데 신다이 신강이래요. 신다이 신강. 신다이 신강. 네. 그러니까 그게 이 회사가 리튬이온 만드는 회사예요. LiFSI. 그러니까 수주 계약을 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캐파가 제일 크죠. 가령 뭐 북미에도 진출을 해 있고요. 유럽에도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헝가리, 폴란드. 네. 바로 옆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바로 옆에 있어요. 전액은 왜 그러냐면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운반도 중에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캠이 그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CRM에 대응할 수 있고 북미에서도 현지에서 직접 만드니까 IRA라든지 이런 거에 저촉될 위협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투자 구조가 너무 투자 회사도 복잡하고 투자 회사도 너무 많고 자회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유상증자의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근데 주가가 하루 정도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큰 뭐라고 할까요? 그 영향을 못 끼치는 거는 사실은 아직도 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할 때 어떤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 너무 복잡하다 회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헝가리에서 CATL이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유럽의 CRMA 정책과 영내 생산 요건 강화로 인해서 뭐 결국에는 중국산 소재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환경 변화가 한국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과 뭐 CATL 간의 거래 확대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엔캠도 CATL 중국 본토에서 했으면 헝가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엔캠이랑 수주 계약을 또 맺을 수 있겠죠. 뭐 그 캐파가 어느 정도 거기 풀 캐파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제가 가동률에 뭐 어떤 그러니까 캐파의 여력이 있다면 공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엄 옆에 있잖아요. 한 3kg? 뭐 2kg라는 얘기도 있고 3kg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박 업체들도 유럽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몇 개 있어요. 그 회사들과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CAT 입장에서는 그 CRMA법을 갖다가 이걸 갖다 충족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영내 생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영내 생산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CATL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 부품 업체들하고 이게 그 컨택을 해서 뭐 공급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에이펙에서도 왔었잖아요, CATL이.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회사들 만나고 갔잖아요. 몇몇 개 회사들 만나고 갔잖아요. 바로 거기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다라고 뭐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그 CATL이 이 헝가리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충분히 역량이 입증된 회사라고 거래하는 게 CATL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리스크를 줄이는 그 하나의 방편이자 촉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